자, 오늘 새벽까지 정치권의 눈이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권 계속 요동치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온 뒤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걸음도 불편하고 질문에 일절 대답을 안 했죠.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는 마이크를 잡으면서 뭔가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소리가 잘 나올까 하고. 여유를 좀 찾은 모습이죠. 확실히 표정이 좀 달라져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만만한 어떤 얘기를 꺼내놨던 분,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발언들 몇 가지를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동안 저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오늘 새벽까지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표정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명이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고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이 그거는 검찰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앞선 과거 영상, 뭐 최근이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아닌 그 이전의 영상인데 약간 자신만만한 모습이고 뭔가 굉장히 강조인데 네.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분위기를? 영장 심사를 한동훈 장관이 받은 것 같아요. 아, 표정하고 태도를 보니까 예.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사실 놀라기도 했을 거고요. 충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새벽까지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소식을 기다렸겠죠. 아마 얘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쏟아냈던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하다못해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데 자범하고 비유하면서 사실 조롱조의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내니까 뭐 방탄을 위해서 아무거나 자꾸 막 던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했었는데 결국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검찰이 어떤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다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30분 동안 범죄 혐의에 관해서 의원들 앞에서 얘기할 때 예. 중대범죄고 뭐 토착비리, 권력편비리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그동안에 727일 동안 수사한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검찰은 강제 수사가 가능한 기관이잖아요. 예.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전부 다 소환 조사하고 구속시켜서 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거 구속시킬 만한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망신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전 더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검찰총장도 없는데 검찰 인사 다 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인 것처럼 행세했단 말이에요. 너무 검찰의 수사, 검사처럼 행동했던 그 후과를 지금 맡고 있는 거다. 법무부 장관이면 적당하게 검찰하고 거리를 둬야 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태도를 원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검찰의 중립성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던 게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예. 일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한동훈 장관도 예.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행동과 말에 절제를 할 때가 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주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 약간 이렇게 정치권에서 비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게 곧 무죄를 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 기각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자, 조상규 변호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은 왜 구속을 시키는데 실패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이 질문이 많거든요. 뭐 오롯이 뭐 판사 탓입니까? 그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검찰에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 영장 전담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성향 차이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 부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탄을 한번 진행했던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동시에 영장을 쳤는데요. 방탄 한 번 하고 나서 예. 비회기 때 쳤는데요. 윤재남 판사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이제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했고 유창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유창훈 판사가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 윤재남 판사가 했던 그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똑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쳤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 1회 변론기일에 윤관석 의원께서 이미 예. 자백을 하셨어요. 어. 깊이 반성한다. 근데 금액이 6천은 아니고 2천이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시 권유한 사람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미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 사건이에요. 예. 1차 구속영장을 6월 달에 쳤습니다. 예. 이때 기각입니다. 누가 했냐면 유창훈 판사가 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 그런데 8월 달에 검찰에서 2차 영장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윤재남 판사가 발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판사의 성향 차이가 지금 중앙에 판사 세 분이 계신데 지금 이런 대형 사건에 윤재남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의 성향이 극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다른 판사가 담당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만약에 윤재남 판사가 이번에 들어왔다면 영장이 발부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장 발부 사유 세 가지만이에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인정했어요. 중대범죄입니다. 예. 위증교사는 증거인멸을 하고자 하는 그 범인의 예.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북 송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아니 방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여 정도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이게 특권을 주는 거죠. 오히려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조직적으로 이게 증거 은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발부 근거가 다 될 수 있는 예. 사유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여야가 사실 이 판사의 어떤 결정을 놓고 판사에 대한 또 평가까지 갈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뭐 이건 사실은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나온 또 어떤 전망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수사입니다.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유,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한 20%, 10%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발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국회를 또 통과하겠냐. 뭐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그건 별로 가능성 없는.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중에요. 이 이재명 대표의 모든 수사는 전 정부 때 이루어졌다. 이거는 글쎄 무슨 취지일까요? 본인이 이번 구속 기각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뭐 상관이 없다? 검찰은 상관이 없다? 뭐 이걸 강조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저 말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아마 일각에서 이 정치 목적 수사 이미 밝혀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정치적 수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게 정치 목적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질 리는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세력에 휘둘리는 수사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 세력은 지금 진보와 보수로 따지자 보면 이번 정부는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이지만 지난 정부는 진보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사실상 정치 세력 전부예요.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지난 정부 진보 세력에서 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그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그 얘기를 애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색이 있는 수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가 될 수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총장이 뭐 다른 말도 했어요. 이게 무죄를 예단한 것은 아니다. 무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 이제 뭐 어떤 판사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은 설왕설래니까 그건 뭐 언급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유창훈 판사의 이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그럼 저 영장 기각에 나온 900여자, 800여자 예. 이 자에 숨어 있는 의미가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거기 이 대표의 지위, 그러니까 시장이었죠. 그다음에 도계공의 감독권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계공의 업무, 도계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게 지금 배임이라는 겁니다. 200억.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고, 예. 결제 문서 등을 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이라는 예. 쓰는 것은 관련 증거가 많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것을 증거적으로 표현하면 간접 증거는 정황 증거는 많다. 그런데 직접 증거는 없다. 직접 증거는 누구겠습니까? 정진상의 진술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계시고 시켜서 했다. 이 얘기를 이제 정진상이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 재판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증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장 현 단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현 예. 단계에서 볼 때는 영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대북송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이 대표의 관여 정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화영 진술, 핵심 관여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보면 임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바뀌었지만 이 신빙성의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화영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판단되기 전인 현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도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나중에 재판에서 이화영 진술이 만약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예. 판사가 볼 때는 유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소명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기초해가지고 예. 공격한다는 거는 저는 유창훈 판사의 890자의 영장 기각 결정문을 오독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짧게 드리면은 질문을 방금 조홍천 의원이 약간 그런 전망을 해줬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장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 보면 백현동 사건하고 검찰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영장이 이미 증거가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인멸돼서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 등 자료가 이미 다 돼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이지 예. 증거가 더 필요 없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내용 설명들 반박도 있고 저희가 들으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론에서 묘사하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기사회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한동훈 장관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했어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한 건데 그렇죠.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받아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일각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다시 좀 반론하자면요. 전 정권 얼마 전까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놓고 이럴 때는 또 따라하는 거 정말 말이야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법부에는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최종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니까 특별하게 사법농단 같은 그런 판례가 아니면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지금 몇 년 동안 연끌을 해가지고 한 게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재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까 판결도 나왔지만 이 판사가 얘기하기에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거든요. 그럼 의심이 안 들게끔 해야 되는 건 검사가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했는데 재판에 가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를 답변 드리자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저렇게 독하게 아주 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편파적인 수사였다는 거죠. 김건희 고속도로라든지 그 대통령의 그 당무 개입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야당에 대해서만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공작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탄핵 사유인 거지. 다른 뭐 법 집행을 했다고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파면을 지금 요구했고요. 민주당에서 했고 파면을 안 한다면은 탄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탄핵을 하면은 이제 직무정지가 되고 총선 출마도 안 될 거니까 일단 파면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총선에 나올 수 없게끔 탄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당 밖에 뭔가 취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거고요. 그리고요. 당 안에서는요.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벼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오늘 나온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신의 정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결파들을 이제 색출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온당하다고 보고요. 이제 가결을 했다고 시인을 한 대여섯 분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반성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외상값 갚아야 된다. 징계 불가피하다.
이거 다 밝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요.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전화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명 의원으로 꼽히신 분이죠. 자,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이상민 의원 연결하기 직전에 좀 민주당 의원 몇몇 분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까지 좀 영상으로 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게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가결파는 외상값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가결표를 네. 던진 의원들은 가만둘 수 없고 속죄하고 책임지고 용서를 빌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주장을 꺼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그 각자 그 양식과 자신들의 그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한 결정을 외상값 운운하는 것은 그건 뭐 적절한 비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건 뭐 전혀 근거도 없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난센스다. 예. 자, 앞서서는요.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 처리 그다음에 최근에 뭐 구속영장 심사 이 이전에도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됐으면 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계속 내놓으셨는데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에 그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뭐 당대표를 맡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당대표를 맡았으면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당의 그런 악영향, 검은 먹구름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당대표가 영장심사 받으러 들어가고 또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 얼마나 그 좀 부끄럽고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할지라도 정치라는 것이 뭐 법률적 어떤 거를 가리는 거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지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국정도 이끌고 또 정치도 이끌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도자라는 특히 제1당의 대표라는 분이 수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받고 또 재판도 받고 이런 것은 결코 당에 그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설사 검찰의 수사가 과잉이고 또 오남용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부당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홍익표 새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 영장심사 받은 것이 무슨 그 독립운동 하러 가서 무슨 승리를 하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친명계 의원 또 그 뒷받침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저 자신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무슨 뭐 내놓고 뭘 잘했느냐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심사,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나왔지만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가 부족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지기까지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원들은 정말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뭐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권 안팎의 시각도 민주당이 점점 더 이재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상황인데 혹시 이상민 의원께서는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공천에 대해서 걱정 시험 보는 평가 시험 보는 거고 평가인데 예. 누구나 다 걱정이 되고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의 명분이고 예. 국민적 기준, 국민적 눈높이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또 해야 될 일을 그런 것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뭐 엎드려서 조아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도 중진이라고 난 소리 듣는데 예.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는 할 말 하고 뭐 정말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하라라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예. 그 소위 지도자들 또 선비들한테 요구받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 뭐 어떤 분들께서 정치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이런 말씀을 이상민 의원께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민주당을 탈당할 일은 없으십니까? 이상민 의원? 정치라는 것은 그 절대로라는 말은 그거는 사람이 어떤 경우도 그를 한다는 것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 그건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 오선에 일을 얻고 예. 제가 속한 민주당이 잘 돼야 제가 하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여기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는데 제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꿈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런 말씀까지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명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모습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모습 약간 대조적인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보시죠. 할 때마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의원으로 후보를 확정하였습니다. 후보들의 정년 발표도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지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제가 취임과 동시에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당대표님의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한 반 이상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자, 조승현 부위원장.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이 그 얘기했고요. 다른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결이 됐고 이렇게 가서 심사를 받은 자체 그리고 기각이 된 게 비명계에서 나오는 주장이에요.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무슨 색출 작업을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한동훈 화법입니다. 당원들한테 욕먹을 수밖에 없는 화법이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JP 모간이 그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그럴듯한 이유, 두 번째 진짜 이유. 당을 위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그건 명분일 뿐이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해보면 공천과 재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공천과 재선을 위해서 당원 77.77%가 뽑은 당대표를 그 야당을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한테 먹잇감을 내놓은 이런 행위는 당원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방탄정당을 벗어나는 계기를
했다 이런 레토릭은요 더 분노만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이 뭐 당원한테 천벌받을 거라고 했는데 민심이 천심입니다. 당원들의 민심에 분노한 걸 보면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원들의 민심에 의해서 천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원들은 이렇게 분노하고 격앙돼 있더라도 우리 당의 지도부는 예.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 당을 좀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승현 부회장께서 이제 앞에 그냥 격렬하게 비판하시다가 마지막에 당 지도부는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다. 이렇게 좀 붙여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요. 김성환 평론가.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 지켜보는 지점이 지금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송갑석 의원. 얼마 전에 최고위원을 스스로 사퇴했어요. 네. 송갑석 의원은 비명계로 꼽히는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해서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근데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유일하게 사퇴했죠. 그럼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과연 누구를 시킬 것인가?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명계 정치인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아주 친명계로 앉힐 것인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속영장 심사 결과 저보고 맞추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최소한 이번에 반란표를 던진 39명이라고 얘기되는 그 의원 중에 한 명은 아닐 것이다. 가결표를 던진 걸로 의심되는 의원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비명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당에 비명이 30몇 명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이번에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명은 아닌데 범친명 이럽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명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중간지대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문으로 불렸던 당외 원외 인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비명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뭐 체포동의안에 꼭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의원들을 당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빛나는 상황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식 정치 시즌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이재명의 모습은 그러니까 대선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을 때의 좀 약간 풋풋한 모습 같은 그러니까 이재명식 정치를 다시 보여줄 때가 됐다. 이번에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꼭 당의 화합을 위해서 비명하고 꼭 함께 해가지고 막 뒤섞어야 당이 좋은 모습처럼 보여진다. 여기에는 매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력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당이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국정에 뭐 지금 이제 막 폭주한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견제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 노조 뭐 이런 각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좀 함께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선 승리로 가는 좀 승리의 법칙을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모습을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대 현안이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의 승리의 법칙으로 가는, 총선의 승리로 가는 길에 뭔가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비명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이상민 의원께 살짝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살짝 직답보다는 약간 상황 설명을 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당 국민의힘인데요. 이 기각 결정이 나온 뒤에 이른바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부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뭐 역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추석 귀성객 인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전격적으로 오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물론 오후엔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최고위원회의 갑자기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의원총회도 비상으로 갑자기 열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예상 못했다, 당혹스럽다, 비상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모순적인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 몰락 정의기가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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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 구속, 유권 석방, 온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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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성규 변호사. 지금 뭐 사법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에 대한 굉장한 비판, 비난이 오늘 쏟아졌어요. 이러다가요, 이 판사, 이거 국민의힘 뭐 의원들 또는 지지자들부터 또 거센 뭐 공격, 뭐 약간 험한 공격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아이,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고요.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영장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전이 끝났다. 아직 후반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한 7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자동 호텔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 다 합해서 보안 수사가 상당 정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영장을 치게 비회기 때 체포동의안 의결 없이요. 다시 한 번 더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방탄과 단식과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방탄에 뭐 그런 걸 벗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켜봐온 이 과정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 얻은 게 많다. 대신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긴장을 하고 시계 제로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친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개딸당으로 더 똘똘 뭉칠 텐데요.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됩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은 빅텐트를 구성하고 외연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총선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쇄신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영상도 국민의힘 인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 그리고 미뤄졌던 오후 추석 인사도 사실은 오후에 그 추석 인사를 했거든요.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국민들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명된 부분은 소명된 대로 또 기각 사유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고요. 한가위를 잘 보내십시오. 시장에 올라오면 기준 역풍 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추석에 각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강서구 선거 지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 기각 결정 국민의힘의 악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긴급 의총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기각 발부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추석 민심에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기각이 됐는데 그 기각 사유 내지 그 800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뭐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왔어요.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 이게 추석 연휴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의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저희 추수리기도 바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는 검찰 수사를 마치고 기소가 되면 사법부의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는 사법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의 검찰청처럼 이거 무슨 외압이다,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만약에 전부 다 노출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는 정당의 큰 아마 부담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떠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공천받는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겠느냐라는 회의감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떨려나시는 분도 계시고 따라서 정계 개편에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총선의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에는 유리한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이게 발부가 됐다면 강제 혁신이 되는 거라서 다소 뭐 한 달 정도가량은 민주당의 격심한 혼란이 있겠지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 혁신, 자발적 혁신도 안 됐고 그다음에 강제 혁신도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는 정당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너무 스스로 위안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이 3년, 4년 갑니다. 그렇죠. 오래 가요. 다음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제 올해 안에 이게 판결이 납니다. 곧 나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따라서 만약에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면 확정이 아니지만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주어져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혼란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장이 지금 손 드셔도 제가 짧게 한 드릴게요. 30초.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반론이 아니라 저걸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버리면은 규경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일정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거꾸로 됐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못할 줄 알고 국민의힘에서 용산하고 서울역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었다 입장이 상도이도 없다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 되는 거 보고 역시 세옹짐하고 전화위복이구나.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해석도 다양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달 11일, 10월 10일입니다.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치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처럼 이렇게 해석되고 비춰진단 말이에요.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거 패배하는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총선까지 가는 일종의 이제 징검다리 형태의 선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진다고 하면 이 현 지도부 체제로서 선거 칠 수 있어라고 하는 회의론이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청장 선거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의 상징성을 띠고 선거했다고 하는 건 너무 과잉이라고. 이런 경우 처음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김태우 후보 때문에 사실은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상황이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다시 나와서 다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정치 경력이 많았던 인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반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 하다가 갑자기 구청장이 된 거니까 그래서 판세는 그렇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를 찾자면 수도권의 민심이 어떤지 민심의 향배를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선거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아까 김기현 대표 보셨죠? 연휴 내내 나 강서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기각해서 나왔잖아요. 민주당 후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력전입니다 지금요.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지금요. 여야가 서로 키운 거죠. 이른바 선거판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분도 많은 분들이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2030 세대 남성에 관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그때 여성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기 몫을 이미 지난 대선 때도 했고요. 속았으면 이제는 깨어나야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죠. 2030 남성 세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2030 남성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좀 달랐다. 이건데 이거 윤기찬 변호사. 이거 뭐 갈라치기 발언 이렇게 들으신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세대 갈라치기 발언의 정도를 넘어서죠. 저분이 2013년도에 뭐 은퇴를 하셨잖아요. 정계 은퇴하시고 뭐 작가로서 전업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경심 그 표창장 관련해서도 뭐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시나리오 운운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돼서는 뭐 또 무고성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고 했던 분이라서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작가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왜곡을 해도 무고성 발언을 해도 궤변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관련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는 저거는 저 화염병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실정법에 거의 접근한 실정법 위반에 거의 접근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분이 작가 전업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인으로서의 공간도 상당히 법률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잠시 나왔었는데 그거 좀 불러올까요? 다시 좀? 유시민 작가의 발언 내용입니다. 일단 쓰레기야라고 했어요. 뭐 당신들이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그럼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앞에 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30 남성들에게 할 말 있다. 이 사태에 그들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 책임이야. 반면에 2030 여성 유권자들은 대선 때 자기 몫을 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여성들이 찍었다. 이걸 강조한 것 같거든요. 글쎄요.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지금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그 말이 험해지거나 거칠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평가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2030 남성들이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 투표율이 낮았다고 하는 것은 뭐 다 공개 사실인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정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민주주의 역행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2030 남성들도 책임의식 가져야 된다라고는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쓰레기라고 나오는 발언은 2030 남성 중에서 좀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민주당에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나를 쓰레기라고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도 너네들이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30 남성 전체를 뭐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 과잉해서 해석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정치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계 은퇴 선언 이미 했고요. 지금 열심히 책 쓰고 있는 작가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뭐 과거 구테타 뭐 혁명이었느니 아니면은 뭐 매국노 이완용도 어쩔 수 없다는 등 이렇게 얘기한 거 자연인 신분에서 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연인이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해라고 하는 것.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 논란이 돼서 이게 마치 앞으로 정치를 위한 뭔가의 행위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 과잉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또 논평하신 분이 있는데 그 논평의 내용은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을 약간 되돌려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60이 먹으면 뇌가 썩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자기의 말을 갖다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두엽이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알던 유시민이 과연 옛날에도 저런 분이었을까?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지금 이상해지는가? 별 생각이 다 들게 해요. 자, 조장규 변호사. 뭐 진중권 교수의 발언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개조론 뭐 이런 것도 읽고 유시민 작가의 책도 좋아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럼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64세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되게 실망스러운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의 진짜 말대로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지키고 계신 건 아닌지 이행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최근에도 옥중공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옥중공천. 그런 발언까지 계속 서스럼 없이 계속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유시민,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유시민 작가는 그전 유시민 작가랑 확실히 다른 사람이다. 변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승윤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명의 인물이 다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까지 뭐 다 포함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뿐만 아니라 그 세대.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저는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몽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누굴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제가 노인 폄하 논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도 어르신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 투표장에 안 나오길 바라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도 2030 남성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버린 겁니까? 2030의 어떤 그런 태도가 뭐 우리 기준으로는 잘못된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얻도록 그리고 또 이 젠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마음을 다 얻긴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야죠. 그냥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투표장에 나오지 말아라. 쓰레기라. 이런 태도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뭐랄까 우리 민주당의 아주 잘못된 이 사고 습성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태도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유시민 작가는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니까 저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 민주당의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사실은 지금은 뭐 작가하고 본인이 어떤 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렇지만 과거에 장관도 했었고요. 굉장히 정당에서 역할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자연인 작가라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의 무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직전까지 노무현 재단을 끌기도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옥중공천 발언을 꺼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이거는 약간 정치적 색깔이 강한 발언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작가로서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진 거고. 주목도가 뭐 대단히 그렇죠. 높죠. 그 영향력을 다시 또 정치 진영에 또 투사시키고 이렇게 선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약간의 기획을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아요. 기획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뭘 이끌고 기획하고 그러니까 어떤 총선을 기획한다라기보다는 갈등 구도나 갈등 구조를 기획해서 전환시키거나 하는 기본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의 목적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 세력이 유리한 정치 성과물을 얻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등 구도를 만들고 전환시키고 하는 요 자유자재로 하고 계세요. 이것이 작가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보통 정치 세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전업 선언을 포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소신을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아니 작가는 정치적 소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정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독자들이 하도록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시민 작가를 놓고 약간 털털 비쳤는데 아무튼 장 외에서 발언에 대한 무게가 꽤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장을 내놓으면 영향력도 있는 걸로 평가받는 인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한치 한 점의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박성훈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훈 차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훈입니다. 오늘 질문 특히 오염수 관련해서 물어볼 게 많은데요.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염수 얘기하기 전에 6월에 전 대통령실 근무를 하시다가 차관이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임명이 이제 여러분 차관이 임명이 같이 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실세 차관 뭐 이런 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이거 좀 그때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냥 국정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언론에서 그렇게 좀 표현하면서 좀 주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제가 짧게 드렸습니다. 네. 자, 오염수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뭐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의 방류가 당초 방류 계획대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AEA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별도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차 방류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방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일단 판단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우리 해역, 우리 바다의 200개 정점에 대해서 현재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바다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히 모니터링 결과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공해상에서도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 1발전소를 기준으로 500에서 1600km 그러니까 2개 해역 8개 정점에 대한 공해상 조사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태평양 도서국 10개 정점에 대해서도 방사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가 1차가 끝났지만 또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방사능 농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때는 어떤 조치가 좀 들어가게 됩니까? 아마 이제 각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막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당초 저희가 생각된 기준, 안전 기준보다 이상 수치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중단. 그럼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면 수산업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산물을 좀 멀리하고 이런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수산물 소비는 뭐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우려했던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 증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수산물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매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가 올해만 하더라도 예비비 800억을 더 투입을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을 가시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을 받는다든지 또 다양한 그런 할인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방류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비 위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면밀하게 소비 흐름을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보도 내용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아마 저희 정부하고는 전혀 접촉이 있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3년 9월부터 예.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 수산물의 경우에도 매 수입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극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이 되면 예. 전량 일본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 이상으로 예.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언컨대 예. 지금 유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흔들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계속 뭐라고 요구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우리는 확고하게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갖고 그럼요. 있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무엇과도 예. 바꿀 수 없는 가치거든요. 예.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 얘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 수산물 관련된 거 설명해 주는데 최근에요. 사실 지금 예산 심사도 국회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처리인데 이 예산 관련해서요. 일본은 최근에 독도 홍보를 또 해서 우리를 약간 좀 자극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일본 정부가 그 홍보 예산을 증액을 한다, 증액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반면에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독도 관련 예산안이 좀 삭감됐다 뭐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조금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삭감된 예산, 좀 줄어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 예산인데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선정된 그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예.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독도 관련 홍보 예산 저희 해수부만 하더라도 올해 23억이었는데 예. 내년도에는 32억으로 9억 가량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전체를 보더라도요. 예. 올해보다 내년에는 약 36억이 있는 예. 1,216억이 독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독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실효적 독도 지배와 예. 우리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서 예. 정말 철저하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뭐 독도를 우리가 좀 뭔가 소홀히 생각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지금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럼요. 지금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 독도는 정말 우리 국민의 국가의 자존심이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부산시장에 좀 출마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관이 되신 이후에도 내년 총선에 부산 지역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총선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라든지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없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부분에 약간 여운을 좀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